안녕하세요. 간호조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과목 중에서는 비중이 가장 높은 실기 문제를 기본간호, 실무책, 목차별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6가지 시험을 분석해 보았어요. 그래서 목차별로 출제된 부분을 살펴보고 요약본을 통해 출제되었던 문제들의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과 환경입니다. 실기 30문제도 출제가 되지만 앞쪽에 있는 기초간호학 개요에서도 2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표를 보시면 20년 상반기부터 22년 하반기까지 2번 전동 퇴원에 관한 주제는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학습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병원 환경이나 병원 사고 예방, 병실 관리와 기구는 따로 떨어뜨려서 학습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죠. 20년 상반기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퇴원간호가 출제가 됐었고 전동간호, 화재시 대피법, 낙상예방법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20년 하반기에는 전동간호와 물품관리 원칙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물품관리 문제에서는 폐기물 처리라든지 세척법, 소독법에 관한 보기도 출제가 되었었어요. 사용중 침상에 대한 문제가 20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고 그 뒤로는 출제가 되지 않는 주제가 됐었고요. 21년 상반기에는 입원간호와 안전한 환경을 위한 병실관리법에서 병실관리에서도 폐기물 관리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화재시 대피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21년 하반기를 보시면 퇴원간호가 출제가 됐었고 병원 낙상 예방을 위한 방법들, 그리고 물품관리 원칙에서는 손상성 폐기물이라든지 격리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이제 보기로 나오는 오지선다형의 보기로 출제가 됐었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작년 22년 상반기와 하반기에서는 상반기에는 전동간호가 나왔었고 앞에서 이제 출제되었던 퇴원 전동 문제와 약간은 다르게 전입병동에 인계해야 되는 물품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투약해야 되는 약물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는데 휠체어라든지 폴대같이 병동 비품은 전입할 병동에 물품을 사용해야 되는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안전한 병실 환경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만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품장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거라든지 손상된 전선은 어떻게 관리한다든지 산소요법 시 화재를 위한 문제, 이렇게 안전사고와 병실 관리가 복합적으로 보기에 이제 오지선다형에서 선택지로 출제가 됐었죠. 22년 하반기에는 입원간호가 출제가 됐었고요. 입원간호에서도 그 오지선답형의 보기에서 화재시 대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원간호에 같이 출제가 됐어요. 앞쪽에 병실 화재에 대한 대처법도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환자에게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한다. 얘가 답이었어요. 나머지 거동을 할 때 어떤 환자부터 대피를 하는지 중요한 물건을 찾기 위해서 병실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화재가 난 병동으로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주의점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었고요. 혈액이 섞인 객담이 담긴 흡입병을 세척할 때 찬물로 먼저 헹구는 이유에 대해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병원과 환경 출제 경향을 살펴보셨는데 출제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2번이 되시겠어요. 병실 안내라든지 환의 적용하는 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환자가 올라오게 되면 담당 의라든지 간호사에게 알리는 내용도 포함이 되실 수가 있고 병원 환경과 병동 규칙 안내가 들어가요. 그래서 병원 환경 병동 규칙에는
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낙상이라든지 화재 교육한 것들, 물품 관리 모두 포함되실 수가 있죠. 귀중품은 가족이 관리하도록 교육하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간호사실에 맡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오답 처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감염병 환자가 가지고 온 물품은 고압증기 멸균으로 소독 후에 봉투에 넣어서 보관을 하시고, 전동 내용들 살펴보시면 환자와 관련된 모든 기록, 투약 기록지, 약, 개인물 용품 등은 이동할 병동으로 보내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22년 상반기 문제에서도 전입병동에 인계해야 되는 물품 나왔다고 했죠. 이 기록이라든지 약이라든지 개인용품이 이제 전입병동에 인계해야 되는 물품이 되는 거죠. 전동갈 환자의 현재 상태나 치료 경과 등은 인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되는 장비나 기구를 확인해서 전동갈 병원에 알리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라든지 뿔대 같은 거는 전동가는 병실이라든지 병동이라든지 병원에 알려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전동은 병동의 오리엔테이션 다시 시행하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병원 환경이라든지 병동 규칙 다시 안내를 해주시는 거죠. 퇴원 부분 살펴보시면 의사의 퇴원 지시를 확인하고 퇴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퇴원 처방이 없는 경우, 이제 강제로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경우는 동의서 작성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관련 서류를 원무과로 보내고 퇴원 수속 절차를 밟도록 하시고,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투약 방법이나 시기,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는 단계가 퇴원 단계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필요시 가정간호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든지 외래 방문 입자 안내하는 거 퇴원에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되시겠어요. 침상 만들기 내용을 보시면 핵심적인 것만 살펴보시면, 이제 고무포를 깔게 되는 경우에 고무포는 중앙선을 맞추시고 등의 중간과 대퇴의 중간 부위에 오도록 까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베개는 베갯잎이 터진 쪽에 출입문 반대쪽을 향하도록 놓아주시고,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면서 침상을 까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죠. 여기서 빈 침상, 개방 침상, 사용 중 침상이 있는데, 빈 침상은 입원 환자, 새로운 입원 환자를 위한 침상이 되겠고요. 개방 침상은 환자가 자리를 비울 때 깔 수 있는 침상이고, 사용 중 침상은 환자가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상황, 와상 상태인 환자에게 준비할 수 있는 침상이 사용 중 침상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 사고 예방에서는 낙상과 화재를 잘 학습을 하셔야 되죠. 낙상을 보시면 호발 인자들이 있어요. 낙상 경험이 있는 경우에 또 낙상을 하실 수 있죠. 노인이라든지 동반 질환이 많은 경우,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항고혈압제, 이뇨제, 진정제를 투여하는 환자들은 낙상의 고위험군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휠체어에 바퀴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 필요하시고, 침상 난간은 항상 올려주시는 거 필요하죠. 화장실, 욕실, 복도에 걸을 때는 난간을 잡도록 하시고, 바닥에는 물기가 없도록 하시며, 병실 바닥에 전선은 정리하고, 야간에는 수면 등을 켜는 게 낙상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위가 되실 수가 있어요. 화재 살펴보시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금지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단을 이용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화재 시 환자의 입은 젖은 헝겊을 대주어 기도로 연기가 흡입되는 걸 막아주셔야겠어요. 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뜨겁지 않으면 문을 열고 대피를 하실 수가 있고요. 환자 중에서는 거동이 가능한 환자를 제일 먼저 대피를 해주셔야 되겠고, 이동하실 때는 낮은 자세로 이동을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죠. 물품 관리와 환경 관리 부분을 보시면, 오염이 적은 구역에서 많은 구역으로 청소를 하는 순서가 되실 수가 있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도 청소 순서가 되실 수가 있어요. 혈액이나 점액이 묻어있는 경우는 먼저 찬물로 헹군 다음에 더운 물과 비누를 사용해서 씻는 것이 필요하죠. 그 이유로는 혈액 단백질 응고 방지를 위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22년 하반기에 출제되었던 문제이기도 하죠.
오염 세탁물은 분리해서 수거를 하시고 산소 요법 시에는 스파크가 튈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치우는 거, 화재 예방하는 거 필요하시죠. 그래서 면직물을 사용하시고 스파크가 많이 튀는 모직물류는 사용하지 않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유효기간이 임박한 물품은 정리하실 때 앞쪽으로 배치를 해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물품 재고를 조사하고 물품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꼭 필요한 절차가 되실 수가 있어요. 기록과 보고와 의사소통 출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록과 보고는 22년 상반기에 간호기록 작성 방법이 출제가 됐고요. 의사소통에서는 해마다 치료적 의사소통, 가장 적절한 의사소통 이런 식으로 한 문제씩이 출제가 됐어요. 20년 상반기에는 난청 노인을 위한 의사소통, 21년 상반기에는 난청 대상자 의사소통, 21년 하반기에는 환자 확인하는 절차가 의식이 명료한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개방형 질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22년 상반기에는 시각장애인 의사소통 방법, 22년 하반기에는 환자 확인하는 절차를 의식이 없는 대상자 어떻게 할 거냐, 팔찌와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이중 체크하는 방법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기록의 원칙 내용 살펴보시면 기록은 사실성과 정확성, 완결성, 동시성, 형식성, 보완성을 가지고 있어야겠어요. 작성된 모든 기록에는 기록한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되고요. 잘못된 기록에는 붉은 글씨로 두 줄을 긋고 에러라고 쓰거나 기록상 실수라고 써주시고 서명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간호 기록지에는 빈칸을 남기지 말으셔야 돼요. 추가로 누가 기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빈칸을 선을 긋는다든지 해서 남기지 않도록 하시고요. 환자의 건강 문제와 간호에 관련된 정보만을 기록해 주셔야겠어요. 모든 기록은 행위가 이루어진 직후에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기록 시에는 과거와 현재의 시제만을 사용하시는 거 필요해요. 객관적으로 관찰 사실만 기록을 하시고 주관적인 자기의 의견을 적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자, 의사소통 살펴보시면 난청 시각장애인 살펴보시면 난청 환자 우선은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낮은 소리로 정확하게 또박또박 이야기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시고 입을 가리지 않도록 하시는 거, 음식물을 입에 물고 말하지 않기 되게 주의점 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언어적 의사소통보다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많이 쓰실 수 있죠. 손으로 가리킨다든지 눈짓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은 정면을 바라보고 의사소통을 하시고 지시대명사 사용해 주시는 거 피하셔야겠죠. 이것저것 하시면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가 없으실 수 있어요. 방향을 표시하실 때는 환자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죠. 왼쪽 오른쪽 표현하시고 시계 방향으로 사물을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반찬을 설명하실 때 시계 방향으로 국이 있고요, 나물이 있고 김치가 있고 이렇게 시계 방향 사물 설명해 주시는 거 필요해요. 방어기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어기제에서는 억제하고 억압을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두 개 다 잊고 있는 상태이지만 의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을 잊고자 노력하는 게 억제가 되실 수 있어요.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 여기에 해당이 되실 수 있죠. 억압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기는 그걸 기억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억압이라고 보실 수 있죠.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가 되실 수 있어요. 합리화는 시험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지금 한다고 나아질 게 없어라고 자기를 이제 이렇게 방어하는 방법으로 쓰실 수가 있죠. 알코올리즘 환자분들이 내가 뭐 술을 먹으면 정신이 깨기 때문에 마시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도 합리화라고 보실 수 있죠. 반동 형성은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속담이 적절하실 수 있죠. 투사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싫어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투사에 해당되실 수 있죠.
전이, 치환, 전치는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을 겪은 후에 직장에서 화를 못 풀고 자기보다 약한 가족이라든지 어린아이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을 전이, 치환, 전치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치료적 의사소통과 비치료적 의사소통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치료적 의사소통에는 적극적 경청이 있죠. 적극적 경청에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어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는 여기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들이 되실 수가 있고, 언어적 의사소통에는 그렇군요, 뭐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적극적인 경청에 속하실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관찰한 거 말하기가 있어요. 관찰한 거 말하기는 의도됐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을 하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죠. 또 침묵 유지하기, 얘도 치료적 의사소통의 하나이죠. 그래서 대화를 일단 중단하면서 환자에게 시간을 주는 거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 치료적 의사소통의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가 있어요. 재진술과 이제 요약은 어떻게 보시면 비슷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재진술은 환자가 말한 메시지를 요점만 반복해서 다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약은 대화 시에 주된 사고나 느낌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예문에서 보시는 것 같이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 같아 죽고 싶어요 라고 환자가 표현을 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이 당신을 욕한다는 생각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군요. 얘는 이 환자의 감정을 다시 진술을 해주면서 요약하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죠. 명료화도 있어요. 명료화는 모호하거나 복잡한 내용을 분명하게 해주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죠. 여기도 보시면 입원 후에 남편이 면회를 안 오는 거 보니 나에 대해 실망했나 봐요. 이렇게 뭐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경우에 한 번 더 재진술을 하면서 명료화하는 형태는 남편이 면회를 안 와서 섭섭하신가 보군요.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표현하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죠. 개방적 질문, 치료적 의사소통에 속해요. 통증이 심한 경우에 어떻게 아프신가요? 뭐 아프신 경우에 자세를 어떻게, 뭐 앉았을 때 더 아프신가요? 섰을 때 아픈가요? 뭐 이렇게 개방적으로 물어보실 수 있으시죠. 접촉,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하나로 치료적 의사소통에 속하실 수가 있고요.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자기 주장은 비판, 대상자가 의료진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할 때 보호하는 의미로 감정과 정서를 자신이 느끼는 것들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자기 주장이라고 보실 수 있죠. 네, 초점 맞추기가 있죠. 환자가 횡설수설하면서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들을 했을 때 여기 마지막 지문과 같이 처음에 하시던 말씀을 좀 더 해주시겠어요? 라 같이 초점으로 다시 맞추는 것. 이게 초점 맞추기 치료적 의사소통에 속하실 수가 있겠어요. 비치료적 의사소통 살펴보실게요. 첫 번째는 거짓 위안이에요. 환자에게 많이 쓰는 표현이죠. 곧 좋아질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거짓 위안이에요. 희망과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허위로 안심시키는 거기 때문에 비치료적 의사소통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지문에서 보시면 이번 치료를 받으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이거 거짓 위안에 속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의견 제시가 있어요. 의견 제시는 충고나 권고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저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뭐 이런 것들 있죠. 여기 저라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겠어요. 의견 제시에 속하실 수가 있는 거죠. 방어적 반응, 비치료적 의사소통의 하나예요. 얘는 환자가 언어 표현이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일 때 환자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막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환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나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방어적 반응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칭찬과 비난 보시면 자기의 가치관, 의료진의 가치관에 의해서 칭찬과 비난을 환자의 감정을 판단하는 거죠.
이때 비치료적 의사소통 되실 수가 있고, 왜라고 묻기, 얘는 위협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표현이죠. 주제 변경하는 거.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대화의 흐름을 바꾸게 하는 형태의 비치료적 의사소통에 속하실 수 있어요. 여기 조금 우울해지니까 다른 이야기 할까요? 이거 주제 변경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친구처럼 여행을 가실 수 있겠어요? 칭찬과 비난의 형태가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치료적 활력 증후와 임상검사 간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20년 상반기에는 고막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과 호흡 측정법, 이제 술기에 관해서 문제가 나왔고요. 임상검사에서는 24시간 소변 검사, 조영제 검사, 심전도 검사에 대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20년 하반기에는 부정맥이 있는 환자 맥박 측정하는 부위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혈압을 측정하는 술기 자체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임상 검사에서는 기관지경 검사 간호 시 이제 간호 보조 활동이라든지 체열법, 금식이 필요한 검사, 객단 배출법이 출제가 됐었고요. 21년 상반기에는 영아 맥박의 비정상 수치는 무엇이냐 해서 정상 수치를 알고 있는지 물어봤었고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측정해야 되는 바이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해서 호흡이 답이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임상검사에서 MRI, 요추천자 간호,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시 주의사항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21년 하반기에는 성인 측정하는 체온 측정 부위, 각 부위에 대한 설명으로 뭐 구강이나 직장, 이마, 애괄시 주의점들을 물어보는 이 예문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발에 이제 혈액순환을 확인하는 맥박점이 어디냐 해서 족배 맥박 부위를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임상검사에서는 금식이 필요한 검사와 유배양 검사 시에 이제 뭐 폴리카테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측정하느냐, 흉곽천자식 간호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네요. 그리고 22년 상반기를 보시면 심천맥박 측정하는 술기 문제가 나와서 뭐 자세라든지 뭐 1분 동안 측정해야 되는 거, 지점이 어딘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왔고 혈압도 술기 자체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임상검사에서는 복부천자식 간호 보조활동, 일반 소변검사 시 채취하는 방법, 상부위장관 조영술, 교육해야 되는 내용, 객담을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22년 하반기를 보시면 구강체온이 가능한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봐서 금기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호흡 측정 시 뭐 이제 주의점들을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검사에서는 요추천자 후에 간호로 이제 머리를 들지 않도록 하는 거가 중점으로 되는 답이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위장관 출혈을 확인하는 대변 검사, 복수 배액 시에 배액 수집통의 위치를 이렇게 물어보는 그림 문제가 나왔었고 심전도 검사 시에 이제 준비 내용으로 카페인이나 흡연을 금하는 거 이런 주의점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출제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요약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활력증 후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시면 첫 번째 체온이 되시겠죠. 체온 같은 경우는 각 부위별로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게 중점으로 잘 알고 계셔야겠어요. 구강 체온인 경우에는 이제 음식물을 섭취했다든지 껌을 씹거나 흡연 시에는 10분 후에 측정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찬물이나 뜨거운 물, 아이스크림 등을 먹은 후에는 30분 후에 측정해야 되는 거 알고 계셔야겠죠. 그 직장 체온 같은 경우는 금기를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직장이나 회부에 염증이 있다든지 수술을 했다든지 경련이 있었다든지 심근경색증이 있다든지 고혈압 환자, 장에 변이 차 있는 환자, 설사 환자는 금기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삽입하는 길이는 성인은 3에서 4cm, 영아는 1.5에서 2.5cm를 삽입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고막 체온을 측정할 때는 이제 방향이 있죠. 성인은 귓바퀴를 후상방, 소아는 후하방으로 당긴 다음에 합침을 부드럽게 웨이도로 삽입하는 거 필요하시고 고막 체온 시에 또 보청기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제거하고 측정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이때 소화의 기준은 3세 미만이에요. 그래서 3세가 넘어가는 뭐 4세나 5세를 얘가 나왔으면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당기시는 게 맞는 부분이 되실 수 있죠. 호흡 같은 경우는 측정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맥박수를 잰 후에 손목을 잡고 있는 맥박을 쟀을 때 손목 요골 맥박 쪽을 잡고 있는 채로 호흡을 측정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고요. 흡기와 호기를 합해서 1회로 호흡수를 측정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맥박에서 보시면 맥박은 각 맥박점이 용도도 잘 알고 계셔야겠죠. 경동맥인 경우에는 심장마비나 쇼크시 또는 뇌순환 평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위가 되실 수가 있고, 상한맥박은 성인의 혈압 측정 시에 청진기를 대는 곳이죠. 수라맥박은 하지 혈압을 측정하실 때 사용하는 부위이고, 무릎 뒤에죠. 족배동맥은 대퇴동맥을 사용해서 혈관 조영술을 한 후에 하지 말초까지 순환이 제일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위가 족배동맥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일반적인 대상자 같은 경우는 요골동맥에서 맥박을 측정하게 되고, 손가락은 둘째, 셋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측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활력증후 같은 경우에 처음 입원하거나 심장질환 맥박이 불규칙적인 환자들 다 1분간 측정하는 게 원칙이 되실 수가 있죠. 심천 맥박을 측정하는 경우는 가슴을 노출시키고 어디가 아니라 피부에 이제 청진기를 대고 측정하는 게 필요하고, 측정하는 부위는 좌측의 중앙 쇄골선과 5번째 늑간이 만나는 지점에 청진기를 대고 측정하는 거 필요하세요. 부정맥이라든지 심질환이 있을 때는 심천맥박을 측정하실 수 있죠. 혈압 같은 경우 보시면 눈금이 0인 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팔의 높이 중요하죠. 심장과 같은 높이로 놓아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커프의 아랫부분이 팔꿈치 안쪽에 2.5cm 위에 오도록 하시고, 커프는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주고 감아주는 거 필요하세요. 상한동맥 위에 청진기를 대고 조절기를 열어서 2mm 머큐리 정도 초당 속도로 공기를 빼면서 처음 소리가 들리는 지점을 읽은 후에 수축기압이라고 기록을 하시고, 소리가 갑자기 작아지는 지점을 숫자를 읽어서 이완기압으로 기록을 하실 수 있겠어요. 임상검사 간호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첫 번째는 이제 검체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죠. 소변, 대변, 객담, 혈액 검사 여기에 속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씩 살펴보시면 소변 검사는 일반 소변, 소변 배양, 24시간 소변으로 나뉘어지실 수 있겠죠. 일반 소변 검사에서 중요한 거는 중간요라는 거죠. 중간요. 처음 소변 보는 것부터 받으시면 안 되고, 조금 본 후에 중간 소변을 검체 용기에 받는 거 필요하시고, 대변하고 섞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염되지 않게 받아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생리 중에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생리 중에 일반 소변 검사는 불가 다음에 오답으로 처리하실 수 있겠죠. 소변 배양 검사는 도뇨를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단순 도뇨를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 유치 도뇨관을 갖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바늘을 삽입할 수 있는 포트가 있죠. 그래서 그 포트에 주사기, 멸균 주사기를 삽입하셔서 채취하실 수가 있는데, 이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를 분리하거나 하시면 안 되죠. 폐쇄 체계를 유지하셔야 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24시간 소변은 24시간이라는 말과 같이 하루 종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7시부터 검사를 시작했다. 그럼 다음날 7시까지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 7시에 소변은 먼저 버리시고, 다음날 7시까지 소변은 받아주시는 거 중요한 내용이 되실 수 있죠. 대변 검사도 소변 검사와 마찬가지로 서로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소변에 오염이 되지 않게 잘 하시는 거 필요하고, 설사하실 때도 대변 검사 가능해요. 그래서 점액 같은 것들을 이제 받아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객담 검사인 경우에는 이른 아침에 객담을 받는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유는 병원체예요. 병원체. 밤 동안에 이제 객담이 배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농축되어 있는 객담을 통해서 많은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검체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뵙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때 뭐 입을 소독 가글액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틀리고요. 그냥 물로 한번 헹군 다음에 객단 빼드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혈액 검사인 경우에는 융혈 방지를 위해서 체열 용기에 주사기 바늘을 이제 찌를 때 벽을 타고 흘러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리고 항우분제를 써야 되는 검사인 경우에는 막 흔들어서 섞이게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잘 흔들어서 혼합될 수 있게 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그 검체물에서는 지연 시에 냉장 보관하실 수가 있어요. 냉장. 그죠? 냉동이 아니에요. 냉장 보관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있죠? ABGA. ABGA. 동맥혈 가스 검사죠. 여기는 바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내리면 검사가 쓸 수가 없죠. 그리고 뇌척수액. 글씨가 좀 저기 하죠? 뇌척수액. 그 같은 경우에 요추천사를 통해서 뽑으실 수 있죠. 뇌척수액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보관하셔야 되죠. 그래서 냉장 보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엑스레이 검사 같이 살펴보시면 단순 엑스레이가 있고 방사선을 통해서 촬영하는 상부 위장관, 발용관장, 정맥신호 촬영이 있을 수 있죠. 상부 위장관 촬영한다 그러면 상부 하면은 식도, 위, 십이지장 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조영제를 입으로 마신 다음에 그 조영제가 내려가는 걸 엑스레이를 찍는 거기 때문에 금식이 필요해요. 금식 필요하실 수가 있고 검사 후에 이제 조영제의 배출을 빨리 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필요할 때 하재 투여나 관장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발용관장은 앞에서 얘기한 상부 위장관이 아니라 하부 위장관 촬영술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부는 어디냐? 대장하고 직장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조영제를 항문으로 주입을 해요. 그래서 관장을 통해서 조영제를 넣는 거기 때문에 이름이 발용관장이고 조영제가 다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도 관장이 필요하실 수 있겠죠. 정맥 신호 촬영, 신장 쪽을 촬영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장이나 요관, 방광의 구조, 기능, 질병 유무를 파악하는 검사고 얘도 조영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식이 필요해요. 정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IV, 정맥 신호 촬영이 되는 거죠. 기관지 촬영술 같이 보시면 얘는 이제 폐 안에 있는 기관지 속으로 내시경 관이 들어가는데 입구는 입이에요. 그래서 입으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입에 이제 약간의 마취를 하죠. 그래서 검사 후에도 바로 뭘 먹으면 안 되고 구토 반사가 돌아오는지 보고 식사가 가능하시고 입안에 내시경 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치라든지 보청기 제거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CT, MRI가 있어요. 두 개 다 공통적으로 금속물을 제거하고 가셔야 되고 MRI 같은 경우는 외과적으로 이식한 금속물이 있는 환자는 검사를 시행하실 수가 없어요. 기억하시고 두 개 다 금식은 필요 없지만 조영제를 써야 되는 검사인 경우에는 금식이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자, 천자 검사 살펴보시면 첫 번째가 요추천자 돼 있어요. 요추 부위에 바늘을 삽입하는 거죠. 그래서 요추 천자고 바늘을 삽입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척추 뼈가 이렇게 둥글게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새우등 모양을 만드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바늘을 삽입하고 내척수액을 뽑았기 때문에 누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들지 않고 반듯하게 누워있는 앙하의 자세 유지하시는 거 필요하겠죠. 척추마취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척추마취랑 동일하게 요추천자, 앙하의 자세, 머리를 들지 않는 자세 유지해 주시고 복부천자가 있어요. 복부천자는 복부에 바늘을 삽입하는 건데 인근에 방광이 있죠. 그래서 방광에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 전에 배뇨를 먼저 해주셔야 되고 자세는 앉거나 누워서 천자 가능하시죠. 배액주머니를 달고 있는 경우는 천자 부위보다 배액주머니가 낮게 있어야지 중력에 의해서 내려서 나오실 수가 있는 거죠. 천자 전후로 복부 둘레를 측정해서 복수가 얼만큼 빠졌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겠어요. 흉광천자 살펴보시면 흉광천자는
늑막이죠. 폐를 싸고 있는 막을 이제 공기나 검사물을 받기 위해서 바늘을 삽입하는 거라서 이때도 이제 흉강 천자 바늘이 늑간을 통해서 늑막간내로 삽입하는데 천자 도중에 막 움직이거나 기침을 하게 되면 손상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검사 전에 뭐 기침 억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이실 수가 있겠어요. 간생검 같은 경우는 다른 천장 검사와 다르게 금식을 하셔야 돼요. 그죠?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금식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출혈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해서 비타민 K를 근육 주사하실 수 있어요. 비타 K 영양에서 배우셨죠? 결핍 시에 응고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응고, 출혈이 이제 예방하는 목적으로 비타 K를 투약하실 수 있죠. 응급간호에서도 쥐약 중독일 경우에 비타 K를 투약한다. 기억나실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숨을 내쉰 상태에서 숨을 참고 생검을 받으셔야 되고 검사 후에는 여기도 출혈이라든지 누출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검 부위를 아래로 가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죠. 해부학적 위치에서 간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아눕는 거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골수 검사가 있어요. 골수는 요추천자와 다르게 이제 부위가 골반에 있는 장골이죠. 장골에 바늘을 꼽아서 골수를 채취하실 수 있는데 금식이 필요 없는 검사라고 보실 수 있죠. 다음에 전기 자극을 이용한 검사에는 이 EEG가 있죠. 이 EEG는 뇌파 검사고 EKG인 경우에는 ECG, EKG라고 하죠. 심전도 검사가 되시겠어요. ECG, EKG는 검사 전에 24시간 동안 카페인 섭취를 금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고 EEG는 검사 당일에 커피, 알코올 2개 다 피해 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검사 전날에 머리를 감때 오일이나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실 수가 있죠. 팝스메어가 있죠. 팝스메어는 자궁 경부와 질 분비밀에서 신생세포를 탐지해내는 검사가 되실 수가 있죠. 자세가 절석이, 세석이 필요하시고 검사 전에 24시간 전에는 질세척을 금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그 위내시경은 8시간 동안 금식을 하고 자세가 좌측이 이 해부학적 위의 위치 때문에 좌측이를 취해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도 검사 전날이나 당일 장청결제, 하제를 투여하실 수 있고 감염관리 단원 살펴보도록 할게요. 20년 상반기에는 멸균 용품에 관해서는 고압증기 멸균이 어떤 물품을 돌릴 수 있는지 문제 나왔었고요. 높은 수준의 소독기구, 주사기나 수술기구 등이 해당이 될 수 있죠. 멸균을 요구되는 그런 물품들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외과적 무균술에는 이동, 격자, 섭자 사용하는 방법,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요. 20년 하반기에 멸균 관련해서는 이옥가스 멸균 돌릴 수 있는 물품들, 고무라든지 플라스틱 제품들 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내과적 무균술에는 표준주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혈액이나 분비물들이 튀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전반적인 내용들과 외과적 무균술에는 외과적 손 씻기, 손끝을 위로 해서 손 씻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21년 상반기에는 멸균 물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들이라든지 내과적 무균술에서는 격리에서 이제 호흡기, 비말 격리 부분에서 이제 N95 마스크를 적용한다든지 이 결핵, 활동성 결핵 환자 폐기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격리 의료 폐기물 종류로 버리셔야겠죠. 이 부분이 문제가 나왔고요. 외과적 무균술에서는 외과적 무균술 멸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21년 하반기에는 멸균 부분에서는 이제 건열 설명이 쭉 나오면서 파우더 종류들을 어떻게 멸균을 하느냐, 건열 종류 선택하실 수 있죠. 그리고 내과적 손 씻기 보호 격리 대상자는 누구인지, 주사바늘 처리는 손상성 폐기물에 버리실 수 있죠. 이런 거에 대한 표준주의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22년 상반기에는 고압증기 멸균 돌릴 수 있는 물품이라든지 MRS의 격리, 그래서 접촉 격리 방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22년 하반기에는 냅가적 손씻기가 나왔었는데요. 일반적인 냅가적 손씻기가 아니라 뭐 알코올 제제를 이용했을 때 손 소독하는 시간이라든지 물과 비누로 손 씻었을 때 시간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접촉주의 격리 방법에서는 따로 물품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외과적 무균술에서는 이동섭자 사용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섭자통에는 섭자를 하나만 꼽는다든지 섭자하고 섭자통은 24시간 이내에 소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감염 관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첫 번째가 이제 멸균 개념을 아시고 멸균과 소독이 필요한 수준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겠죠. 멸균 과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수술기구나 주사바늘, 혈관 조영술에 사용되는 카테터, 뭐 이런 것들, 정맥주사 용액 이런 것 같이 신체 조직이나 혈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들은 멸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또 강한 수준의 소독이 요구된다 하는 경우는 손상되지 않는 점막과 접촉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약한 수준인 경우에는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할 때 물품에 사용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듯이 혈압계 컵부가 나왔다. 그러면은 약한 수준의 소독을 꼽아보실 수가 있고 호흡기 치료하는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한 수준의 소독이 필요한 거죠. 주사기 종류들, 수술기구 같은 경우는 멸균 과정이 요구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과적 무균술 부분에서 내과적 손씻기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내과적 손씻기는 손에 있는 미생물 수를 줄이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마찰을 이용해서 떨어뜨리는 목적이 많아요. 그래서 물로 씻으실 때도 마찰을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점이고 이때 팔꿈치보다 손이 낮게 유지하는 게 내과적 손씻기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손 씻기 하는 시점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환자를 접촉하기 전후 청결, 무균술 시행 전에 체액과 분비물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고 난 후 환자 주변 환경을 접촉한 후에는 손 씻기를 꼭 해주셔야 되겠고 알코올 제제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좀 줄어들죠. 10에서 15초 동안 비벼서 그 알코올 제제 점액같이 돼 있는 그 부분이 마를 때까지 문지르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감염 관리에서 우리 멸균 방법 꼭 기억해 주셔야 되죠. 멸균 방법을 보시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고압 증기 멸균이죠. 오토클리버라고도 하죠.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하면 고압 증기를 꼽아 보실 수 있겠어요. 사용하는 물품을 보시면 외과적 수술용 기구, 가운, 면직류, 도뇨 세트가 여기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고 유효기간은 2주 정도로 짧은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건열 있죠. 고압이고 습기가 있는 고압증기 멸균이고 건열은 온도는 높지만 습기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습기 약한 물품들을 건열로 돌리실 수가 있어요. 젤폼, 글리세린, 파우더, 종이 이런 것들이 속하실 수 있죠. 특히나 바셀린, 뭐 묻힌 꺼즈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건열 골라보실 수 있겠어요. 가스멸균 2호죠? 2호, 이호가스 멸균이 되실 수가 있는데 이호가스 멸균은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제 열에 약한 것들을 돌리실 수 있어요. 내시경유, 고무, 플라스틱 대표적일 수가 있고 얘는 돌리고 나면 이제 유효기간이 6개월로 교합증기보다는 한참 길 수가 있어요. 근데 독성이 있기 때문에 뭐 독성 빠지는 시간까지 해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고 비용이 비싼 것도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 멸균 돌리는 방법 중에서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대부분이 고압증기긴 한데 날이 날카로운 끝은 꺼즈로 싸서 이제 멸균을 돌리시고 겸자 끝은 벌려서 싸고 뚜껑은 열어서 싸고 나사는 풀어서 싸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고 물품은 세척 건조해서 2겹 이상의 방포에 싸시는 거죠. 차곡차곡 채우지 않고 너무 가득 채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70% 이상 채우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멸균이 다 돼서 병동에 올라오게 되면 물품을 정리하실 때는 최근 날짜 있게 뒤로 가도록 그리고 유효기간이 임박한 게 앞으로 오도록 정리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겠죠. 또 감염관리에서 최근에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격리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격리는 내과적 무균술에 속하시는 거죠. 내과적 무균술에 속하실 수가 있고 하나씩 살펴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역격리가 있어요. 역격리부터 살펴보시면 보호격리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백혈병이라든지 심한 피부염, 화상, 스테로이드 방사선 치료를 받는 사람들,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을 이제 역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격리가 역격리 되실 수가 있겠어요. 접촉 경계는 이제 닿았을 때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MRSA, VRE, 유행성 출혈, 이질, 로타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실 수 있겠고 얘네들은 물품을 따로 쓰는 거, 개별 용품을 사용한다 기억해 주셔야겠죠. 공기매개나 비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죠. 공기는 거리가 멀더라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기매개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응압 설비가 필요한 부분이고 대표적인 질병이 홍역, 수도, 결핵이 되실 수가 있어요. 비말 같은 경우에는 거리만 일정하게 유지한다면 감염이 좀 덜 되실 수 있죠. 폐렴, 뇌수방염, 백일해, 선홍열, 감기 여기에 속하실 수가 있어요. 표준주의는 모든 병원 환자, 입원 환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표준주의라고 보실 수가 있죠. 표준주의 같은 경우는 뭐 청결하게 유지하는 거 그리고 혈액이나 체액 같은 게 닿을 때는 장갑, 보호장구 착용하시는 거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이 다 표준주의에 속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격리 폐기물 또 얘기가 나오죠. 격리 폐기물 옆에 보시면 격리 폐기물은 격리실에서 사용한 것들은 다 격리의료 폐기물에다 버리시는 거죠. 뭐 꺼지라든지 주사기라든지 그런 게 구분되지 않고 다 격리의료 폐기물에 넣으실 수가 있고 붉은색 상자죠. 격리의료 폐기물은 보관이 7일이에요. 짧아요. 기억을 해주시고 의료의료 폐기물에는 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물화학, 혈액오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손상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손상성은 주사바늘, 한방침, 치과용 침을 사용할 수가 있고 상자는 노란색이고 얘만 가득 채우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30일 보관기간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15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일반 의료 폐기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꺼즈, 일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 기저귀 이런 것들 다 다음 외과적 무균술 살펴보시면 외과적 무균술에서 중요한 거는 멸균이죠. 그리고 뭐 수술방에서 많이 시행하는 것들 다 외과적 무균술에 속하실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손 씻기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팔꿈치가 손보다 항상 아래로 가도록 해주시는 거죠. 손끝이 제일 깨끗해야 돼요. 이게 외과적 무균술이고 팔꿈치에서 손 끝부분으로 아래를 내려서 손 씻는 게 내과적 무균술 되실 수가 있죠. 두 개 반대예요. 그래서 외과적 무균술은 팔꿈치가 손보다 아래로 가도록 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멸균 처치 시에는 사용 전에 멸균 상태를 꼭 유지하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멸균 표식자 젖었는지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고 오염물질하고 접촉 시 오염으로 간주돼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피부 있죠. 피부 사람의 피부 손 닿으면 다 멸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오염으로 간주된다. 기억을 해주셔야겠어요.
멸균 물품 씨알 벗어나거나 허리 아래로 내려간 것도 오염으로 간주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운을 입었을 때 다 멸균이라고 간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허리에서 어깨, 팔에서는 전면 부위만 멸균 부위로 간주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젖은 멸균 물품이나 가장자리 2.5죠? 2.5 cm 부위는 오염으로 간주돼요. 그래서 가장자리에 닿게 되면 오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멸균 부분 펼칠 때는 멸균 표식을 확인하시고 몸에서 먼 쪽부터 열시고 한쪽씩 양쪽 열고 몸 가까운 쪽 마지막으로 열어주시는 거 필요하죠. 미리 열지 않고 멸균포 위에 손이 넘어가지 않도록 낙하균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소독기는 물품을 꺼내고 바로 닫아주셔야 돼요. 그죠? 멸균 용기에 멸균용액을 부을 때 병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을 확인하시고 라벨이 보이게 위쪽으로 들어주시고, 병의 뚜껑을 연 후에는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들거나 바닥에 내려올 때는 뚜껑이 안쪽에서 위로 향하게 젖혀넣어서 바닥에 놓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병의 입구 부위는 오염으로 간주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량을 따라서 버리고 따르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섭자의 끝은 항상 손목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섭자는 24시간마다 소독하시고 한 용기 하나씩 꼽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섭자통 가장자리에 닿지 않도록 하시고, 멸균 부품을 원래 용기에 꺼냈을 시에는 사용하지 않아도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